젊을 때는 우리가 젊음이 축복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생에서 굉장히 찬란하고 짧은 시간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과 죽음까지 역시 젊음의 무모함이죠. 결국은 자신들을 비극적인 운명에 빠뜨리는 것. 셰익스피어가 말하려고 한 것은 햄릿이라는 인물의 우왕좌왕, 선택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시행착오를 통해서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젊음의 쓰라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즈덤 컬리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앤라이프. 오늘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수업 강의의 첫 번째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전원경 교수님 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빨간 의상. 네, 오늘 뭐 약간 남북대결처럼 그렇네요. 네. 날이 많이 추워져가지고 겨울 준비 좀 하셨어요? 네, 드디어 이제 뭐 겨울 됐고 사실 이제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고 뭐 어찌 보면은 그게 또 자연과 인생의 섭리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아트앤라이프라는 시간을 우리 정세진 아나운서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이 본격적인 시즌의 시작인 것 같고요. 이 시즌의 시작을 아트앤라이프가 다룰 다양한 주제 중에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젊음이라는 것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청춘, 봄, 젊음의 시간, 아름다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제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트앤라이프에서 삶의 기쁨과 슬픔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이제 예술로 돌아볼 텐데 네. 특별한 첫 번째 주제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주제를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맞는 음악도 한 곡씩 들려드리려고 해요. 음악까지요? 네. 음악은 또 정세진 아나운서가 사실 프로신데 네. 예, 노래 많이 들었었지만 아는 건 많지 않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림부터 젊음은 축복인가 고통인가 라는 제목을 달아봤고 네.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젊음을 상징하는 그림 너무 유명한 이 비너스의 탄생을 골라봤습니다. 아니 의외의 그림이 나왔어요. 저도 그런가요? 젊음하면은 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저 그림을 골라주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림이고 뭐 이렇게 샴푸 광고에도 나오는 그림이고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 속의 한 장면을 담고 있죠.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이제 자신이 처음으로 그 땅에 발을 딛는 모습인데 조개 껍데기를 타고 지금 밀려왔어요. 지금 왼편에서 이 서풍의 신 제피로스 부부가 바람을 불어서 비너스가 탄 조개 껍데기를 해안으로 후 밀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지금 계절의 nim프 호라이가 이 비너스의 몸을 덮어줄 망토? 담요? 같은 네. 것을 들고 있죠. 이 호라이의 의상이 참 예뻐요. 지금 보시면은 술의 국화가 막 의상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입고 싶네요. 네, 이 옷을 사실 저희가 그대로 벗겨서 입고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분홍색 그 망토? 예. 그 색깔도 참 아름답게 뽑아냈고요. 네, 전반적으로 색깔이 그 전작인 봄이라는 작품에 비해서 색깔이 훨씬 더 화사하죠. 분홍색, 또 금발의 황금색, 옅은 초록색, 파란색 이런 색깔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튼 의상이 1400년대의 어떤 의상이라고 보기는 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 예.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피터 유스티노프가 말하기를 보티첼리가 20세기에 태어났다면 보그지의 디자이너가 되고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의상은 그럼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의상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의상을 약간 보티첼리가 신화 속의 인물들이 입었다면 이렇게 입었을 것이다라고 좀 자기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비너스의 피부가 매끈매끈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누드 모델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보티첼리가 피렌체 메디치가의 이제 그 후원을 받고 있었는데 메디치가가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제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의 비너스 조각상을 모델로 이 여성을 그린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그런 것들이 대리석의 특징이 이제 그림에 보여진 것 같고, 자연을 그린 솜씨는 상당히 초보적이죠. 지금 바다를 그린 걸 보면 뭔가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자연을 그리는데 좀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이 등장인물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림에서 중요한 건 이 등장인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얼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살짝 슬퍼 보이잖아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신들과 신과 ним프의 환영을 받으면서 흩날리는 꽃잎 사이에서 최초로 딱 땅에 발을 디딘 모습치고는 좀 우울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너스가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말 그대로 젊음입니다. 청춘인데 그 젊음의 시간, 아름다움의 시간이 그렇게 생각처럼 오래지 않는다. 젊음은 금방 지나간다. 우리가 젊음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깨달은 순간에는 이미 젊음이 우리를 떠나고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우울한 우수에 찬 표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걸 다 알고 있어서 표정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군요. 여신이니까. 그래서 저 그림을 고르신 거예요? 젊음, 축복인가, 고통인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듯한 얼굴? 젊을 때는 우리가 젊음이 축복이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젊음이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순간적으로 왔다가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찬란하고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젊을 때는 그 젊음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누리고 만끽하면서 즐겨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 다시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럽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지금 이 코로가 그린 그림처럼 자기가 젊고 아름답다는 것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고뇌에 쌓여 있는, 아니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번민하거나 많은 선택의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딱 젊은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때 정말 내가 젊고 예쁘고 아름답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때였는데 그 시간을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흘려보내고 말았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고뇌라는 게 그냥 젊음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지금 두 번째 장면밖에 안 봤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축복인가 고통인가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 어찌 보면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다정한 아이러니 같습니다. 젊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답다는 것을 지나간 후에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젊음이 우리 곁에 없다라는 것이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아이러니, 그런데 좀 다정한 아이러니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민하는 저런 그림들을 많이 보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음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도 젊음은 다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이 조각도 보면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그 최고의 궁사잖아요. 활을 굉장히 잘 쏘지 않았습니까? 이 조각에서도 아폴론이 활실을 지금 당긴 후에 자기의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주 하는 동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작에 대해서 유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늘 하는 그 동작을 아폴론이 이번에도 했는데 그런데 그 아폴론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젊기 때문이 아닐까. 똑같은 동작을 나이든 배가 나온 아저씨가 했다면 육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 육체적으로도 젊음은 이렇게 대단히 아름답고 뭔가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조각들을 보면 절대 다수가 이렇게 젊은 남자의 몸을 담고 있거든요.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남자가 훨씬 더 우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남자의 몸, 막 소년에서 청년이 되어가는 몸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다라고 여겨져서 그런 조각상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진지하네요. 뭔가 매일 하는 것에 대한 집중과 진지함이 얼굴에 묻어나서 저것도 젊음의 한 상징이겠구나. 그렇죠. 이런 얼굴, 머리카락, 이런 그 몸에 걸치고 있는 망토 이런 것들이 당대 이제 최고의 장인이
제작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모습들이 다 하나하나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무심한 와중에서도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젊음의 특징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어떻게도 예. 멋있는 때. 어떻게도 멋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조각을 봐도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나 하면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젊은 게 훨씬 좋다라는 사실을. 육체적으로 뭔가 또 이렇게 지성적으로 젊음이 가장 인생의 어떤 최고조이고 우월한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하다 보니 약간 좀 서글프네요. 저 몸매가 유지되는 건 한 10년? 10년이나 될까요? 20살부터 30살?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좀 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이 서양 미술사에서도 늘 젊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피렌체가 정말로 원했던 젊고 강건하며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비드의 모습은 미켈란젤로라는 희대의 천재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명상을 하듯이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인데 놀랍게도 이 다비드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다비드는 이렇게 찌푸리고 있습니다.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는 왜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얼굴로 변하는 것일까? 굳이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다비드의 얼굴을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재 미켈란젤로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하기 전에 이미 24살에 만든 조각이 바로 전원경 교수와 함께 예술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온몸으로 예술을 느껴보고 싶다면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예수가 젊은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탄생 부분과 생애 후반부에 공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기만 좀 알려져 있죠. 서양 미술사에서 자주 그려지는 어떤 예수의 모습이 일단 탄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 네. 그리고 휙 지나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 그 후에 30살부터 33살까지 성경에 묘사된 각종 장면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모습, 그 후에 부활,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최초로 예수가 그림에 나타나면 이 예수의 세례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프란체스카라는 화가가 중세 후반부의 화가가 그린 이 예수의 세례라는 그림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이렇게 중세 후반부터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그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그 인상파나 이런 그림이 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딱딱하게 저는 느껴지는데. 이런 그림 별로 재미없지 않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그 중세나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 그림을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림의 한가운데 이제 예수가 서 있죠. 지금 위는 반원형이고 밑은 정사각형이잖아요. 위에 반원형의 중심에는 예수의 머리 위로 내려오는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있고, 밑에 정사각형의 중심에는 예수의 배꼽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딱 정가운데에서 하얀 피부의 어떤 똑바로 서 있는 예수와 비슷해 보이는 나무가 옆에 서 있잖아요. 네. 이 나무의 색깔과 예수의 피부의 색깔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가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둥에 묶여서 재직질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 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막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좀 길고 지저분하고 몸에 보통 낙타 털옷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왼편에 있는 3명은 이제 그 예수를 축복하는 천사들입니다. 뒤에서 이제 자신의 세례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막 옷을 벗고 있는 남자와 강물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이런 그림의 굉장히 사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스러워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때까지 화가들은 원근법이라는 것을, 그림 속의 공간을 구사하는 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 속의 공간, 자연을 그리고 그림 속의 깊이를 구사하는 원근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활동을 한 것이 1490년대부터 1510년대 사이니까
1450년에 이 프란체스카가 이 그림을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물과 그 강물 뒤에서 그 세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 너머로 이렇게 그 산천이 펼쳐진 모습을 화가가 그리고 싶어도 아직까지 그런 테크닉이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좀 서투르게 그렸는데 애쓰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이런 그림의 인간적인 좀 매력으로 보이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는데 이 비둘기가 너무 튈까봐 화가는 뒤에 이렇게 비행 접시 모양으로 구름을 납작납작하게 그려서 이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림에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처리한 것도 눈에 띄죠. 네. 이렇게 설명하는 거리가 많은 그림이 비둘기인 줄 알죠. 그냥 있으면 모르죠. 그냥 있으면 예. 그냥 구름인가 보다. 위에 하얀 일자로 된 무언가가 있나 보다. 예, 그러니까 무언가 자연스럽게 어떤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나 그러니까요. 하면 젊음하고 네, 어떤 예수가 30살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예수는 젊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목까지 수염이 내려오는 장년 같은 모습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왼편에 천사들 보면 천사들에게는 수염이 없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화가가 그 모습들을 그려 넣었으니까 아직 화가가 젊은이의 모습을 그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젊은이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그릴 수 있고 젊음이 훨씬 더 좋은 건데 굳이 수염이 성성한 40대처럼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나이 때 남자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라벤나라는 이탈리아 동부에 있는 과거의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다가 또 동로마 제국의 제2수도였던 그런 중요한 군사적 거점지였던 항구 도시에 있는 서기 4세기 5세기의 모자이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를 목동으로 묘사한 모자이크인데 네. 여기에는 예수의 얼굴에 수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이세요? 네, 예. 그리고 목동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그러네요. 라벤나에 있는 산비탈레 성당에서 예수와 천사들을 묘사한 모습인데 여기서도 지금 예수는 수염이 안 그려져 있는 젊은이잖아요. 지금 이 라벤나 모자이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서 서로마 제국 또 동로마 제국 또 아리우스 교파를 믿었던 동고트의 한 집단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예수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뭐 모자이크로 그리려고 하면 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예수의 어떤 외양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고 해요. 성경이라는 이 경전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려고 해도 거기에 예수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특정 인물을 모델로 예수를 묘사하기도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인 중에 성인이니까 신중의 신인 예수를 평범한 사람을 모델로 해서 묘사하는 것은 약간 꺼려지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의 그 미술을 담당한 장인들은 고민합니다. 누구를 모델로 이 예수의 신성성을 표현할 것인가? 가장 존귀한 몸인 예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초창기의 예수는 이렇게 지금 장군처럼 묘사되어 있는 이 라벤나 모자이크에서는 갑옷을 입고 지금 각각 양쪽 발에 사자와 뱀을 밟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는데 무엇을 보고 묘사한 건가 하면 고대 로마 황제 조각상을 보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좀 타당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황제가 굉장히 우월하고 가장 높은 존귀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를 본따서 예수를 그린다. 그거는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초창기 기독교의 장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제작된 여러 가지 흉상들 중에서 아까 아폴론도 보여드렸지만 신중의 신은 제우스이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에선 제우스, 로마 신화에선 주피터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제우스의 얼굴에는 수염이 있어요. 수염이 있는 제우스의 흉상을 보면서 그리스 신화 속에서 최고 신이 제우스이니 그의 모습을 본따서 예수의 얼굴에도 수염을 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우스 모습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반으로 사이즈가 줄어든다면 좀 길쭉하게 줄어든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장인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조각이나 그림으로 그리려면 모델이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군주, 황제나 아니면은
고대 그리스의 신, 최고 신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예수의 얼굴에 수염이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부터는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제우스의 얼굴을 상기하면서 예수 모자이크를 보니 또 상당히 네네. 흡사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보다는 장년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제 예수가 묘사가 되는 관습이 굳어졌다라고 그 신성과 보는 거죠. 위대함을 하여튼 어떻게든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네. 그냥 어린 모습으로 얘는 마냥 젊은이의 좀, 모습으로 하기에는 예, 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이유로 예수의 얼굴에 수염이 있나 하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그 길을 갈 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베로니카라는 한 여성이 예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런데 그 베로니카의 수건에 예수의 얼굴이 새겨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건이 오랫동안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제 성스러운 성유물로 보존이 되었다고 하는데 성 베로니카의 수건에 새겨진 예수의 얼굴에 수염이 새겨졌대요. 예. 베로니카의 수건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네. 그 수건에 수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저러 해서 예수의 얼굴은 이렇게 수염이 난 젊음보다는 장년에 가까운 얼굴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도상하기에서 늘 예수의 얼굴은 수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 하면은 수염 네. 있는 얼굴을 머리가 연상을 길고 수염이 하잖아요. 있고. 예. 근데 수염이 없는 젊은이면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초기에 아까 그 모습들 보면은 네. 그렇게 라벤나 모자이크 중에는 굉장히 그 산비탈레 성당 모자이크가 상당히 중요한 모자이크인데 이 모자이크에서 이런 식으로 수염이 없는 말끔하고 아름다운 젊은이의 얼굴로 묘사하는 것이 더 오히려 그를 신중의 신처럼 그 위대한 신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신으로 보이게 하는데 더 좋은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예수의 얼굴에 늘 수염이 있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카라바초가 엠마오에서의 만찬이라는 그림에서 지금 제자들 순례 길을 떠나는 제자들 앞에 저녁 시간에 예수가 현현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가운데가 지금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예수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약간 좀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이고 이 왼쪽 오른편 쪽에 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인물들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조가비를 가슴에 달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도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순례자의 상징이 조가비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팔을 이렇게 양쪽으로 펼치고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단축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좁은 공간이지만 깊이감 공간감을 보여주려고 한 방식이죠. 그리고 여기 왼편에 있는 제자도 지금 막 의자를 잡고 깜짝 놀라서 일어서려고 하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팔꿈치 부분에 옷이 떨어져서 하얀 속옷이 보이잖아요. 네.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짙은 어두운 색 사이에 밝은 색을 배치하면 이 밝은 색 부분이 돌출돼서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가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지금 공간감을 보여주려는 화가의 시도입니다. 근데 카라바초는 예수님 얼굴에 수염을 안 그렸을까요?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라바초는 이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를 믿는 유럽과 카톨릭을 믿는 유럽으로 유럽이 쪼개지는 와중에 카톨릭을 믿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카톨릭 진영에서는 보다 사실적인 스타일로 성화를 그림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받게 했냐면 저 성화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뭐 예를 들면 예수의 뭐 그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최후의 만찬이라던가 성모의 현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머나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현실감을 주려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더욱 신심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적인 방식으로 성화를 그린 대표적인 바로크 화가가 카라바초라서 지금 카라바초는 실제 젊은이처럼 예술을 그린 것이죠. 여기 이렇게 그 흰 모자를 쓴 인물이 이렇게 손에 양손을 이렇게 허리에 얹고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있잖아요. 이 의심하는 여인숙 주인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카라바초는 사실적으로 예술을 그림으로써 이런 예수의 현현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들 앞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개신교를 이탈하지 말고 카톨릭에 굳건하게 붙어 있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 젊은
약간은 미숙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젊은이의 얼굴로 예수를 그리게 된 것이겠죠. 얼굴도 좀 통통하고 실제로 젊은이 같은 느낌. 언뜻 보면 여성 같기도 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를 묘사한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예수의 얼굴을 관찰하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화가들이 예수의 얼굴을 묘사하는 데서 변화를 보여줬나라는 점을 관찰하는 것도 고전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볼 때 할 수 있는 어떤 흥미로운 그림을 보는 방식인데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옛날 사람들도 나이가 든 것보다 젊은 게 더 좋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라벤나의 초기 기독교의 동로마 서로마 제국의 모자이크들을 보여드렸는데 그 모자이크 중에서 이 산비탈레 성당에 있는 유명한 유스티아누스 1세 동로마 제국 황제와 신하들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황제가 성반을 들고 천상에서 열리는 예수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서 이 유스티아누스 1세를 보시면 당시에 이 모자이크가 제작될 때 유스티아누스 1세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기 6세기에 60이면 오늘날에 거의 70이나 80에 가까운 노인이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젊은 늙은 나이대가 없고 한창 때의 젊은이처럼 지금 다른 인물들은 더 어느 정도는 다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팔자 주름도 막 있고 차이를 확연하게 줬네요. 팔자 주름도 있고 막 대머리인 사람도 있고 머리가 빠지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수염이든 뭐든 얼굴에 나이 든 티가 좀 나는데 유독 황제만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 얼굴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젊은 얼굴이죠. 부리부리하고 커다란 눈에 여러 가지 보석이 칠보로 박힌 그런 왕관을 쓰고 자줏빛 망토를 입고 지금 그 자줏빛 망토를 커다란 보석 브로치로 이렇게 고정을 했습니다. 입술에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황제의 모습은 누가 봐도 60에 이 넘은 그런 노년의 모습이 아니라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뭔가 다 이뤄낸 젊은이의 모습. 그러니까 더 뭐 옛날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죠. 젊은 게 제일 최고다. 네. 모자이크가 이제 길이 후대에 남아서 전해질 것이니 이제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그렇게 최고로 아름답고 젊고 훌륭한 모습으로 묘사하려고 했고 그게 이렇게 젊은 모습이다라는 약간은 또 달갑지 않은 결론이 60대라 이거죠. 네, 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제 앞쪽에 행진해가는 인물들은 성직자들이고 뒤에 있는 인물들은 신하들이고 그 뒤에는 이제 병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의 어떤 그 모노그램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천상에서 열리는 예수의 예배를 향해서 이제 그 미사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에 있는 신하들이 진짜 젊은이들이죠. 그렇죠. 그 뒤쪽에 있는 병사들은 약간 미숙한 젊은이들처럼 10대 같기도 하고 저런 모습이 이제 황제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림 그리는 분은 신경을 쓰셨던. 네, 옛날 그림들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옛날 그림들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영화나 TV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장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젊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른 젊음 이야기. 셰익스피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묘사한 젊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 또 정세진 아나가 영문과 졸업하셨다는 생각이 제가 셰익스피어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고. 이제부터는 정세진 아나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에 등장하는 젊음은 햄릿일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 조승우의 햄릿을 보고 왔는데 뭐 전회차가 매진데 어떻게 구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고전이 영원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어떤 그 스타 배우의 그 티켓 파워도 있었겠지만 정말 고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어렸을 듭니다. 때 햄릿 볼 때보다 지금 보니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 햄릿이 저러고 있는지. 젊을 때 햄릿을 봤을 때는 졸렸죠. 그렇죠? 왜 저렇게 우유부단하게 저러고 있나. 지금은 이해를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3시간을 봐도 안쓰러우면서도 이제 뭐 그런 면은 보이더라고요. 그 정세신 아나운서가 보는 햄릿은 어떤 인물입니까?
답답하기 그지 없으면서도 되게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구나. 여리니까 저렇게 갈등하지.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쵸. 여러 가지를 예. 한꺼번에 생각하고 5만 가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셰익스피어가 젊음의 어떤 상징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역시 영문과 졸업생. 근데 정확한 지점. 맨 처음부터 예. 제가 지금 젊음의 왜 고뇌 얘기를 하고 그 비너스 얼굴이 그런가를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냥 젊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저는 이제 나이 들었으면 편한데 그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네. 젊음은 고뇌와 이퀄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는 젊은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게 고통이 왜 나한테 이 젊은 나이에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단순하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햄릿이야. 정말 단순한 인물이었으면 바로 부왕의 원수를 갚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햄릿의 딱 막이 열리면 바로 그 부왕의 그 유령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호레이쇼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이 열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햄릿이 부왕의 유령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왕의 유령이 햄릿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너의 삼촌이자 나의 동생인 클로디어스에 의해서 죽었다. 나는 그 동생에 의해서 목숨도 뺏겼고 아내도 뺏겼으니 내 대신 복수를 해달라라고 아들에게 다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햄릿은 그게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복수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됐잖아요. 단순하게 복수를 했으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복수를 하지 않고 계속 우유부단하게 망설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고 거트루트 왕비도 어머니도 죽고 오피리어도 죽고 다 죽는 그런 참담한 비극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셰익스피어가 말하려고 한 것은 햄릿이라는 인물의 우왕좌왕 선택을 해야 할 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또 햄릿은 재미있는 건 본인이 결단력을 보여야 될 때 예를 들면은 클로디어스가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 죽입니다. 맞아요. 그때 죽였으면 끝났는데 사실 네. 이 극중극을 통해서 햄릿은 또 부왕의 유령이 진짠지 가짠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극중극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클로디어스 자기 그 숙부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그 유령의 말이 진짜였구나라는 걸 확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리고 또 거트루트 왕비의 방에서 이야기하다가 뒤에서 커튼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로 갑자기 또 과단성을 발휘하면서 찔러버려서 자신의 약혼녀의 오피리어의 아버지인 폴로니어스를 죽이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과감해야 할 때는 과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중해야 할 때는 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인물이 햄릿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다 그르치고 마는데 그런 그 햄릿이 보여주는 어떤 결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해석이 존재하고 그렇게 많은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위대한 고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은 젊음의 쓰라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은 보통 햄릿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무언가를 과감하게 선택해야 할 때 제대로 선택하기를 두려워해요. 선택을 두려워해서 결국 선택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상황 판단을 재빨리 해서 통찰력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를 그르치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젊음의 쓰라린 특징입니다.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젊음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 시행착오를 통해서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이라는 인물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서 젊음의 안타까운 어떤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피리어가 나왔네요. 네, 이 존 에버렛 밀레이, 윌리엄 홀맨 헌트, 단테 게이브리엘 로제티라는 세 명의 영국 왕립미술원 학생들이 1848년에 이제 라파엘 그 이전 중세풍의 그림을 그리고 신성하고 도덕적인 주제만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하면서 라파엘 전파라는 유파를 만들게 되는데 그 라파엘 전파가 영문학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영문학의 주제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이 오피리어가 실성에서 이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꽃 목걸이를 강둑에 있는 나뭇가지에 걸려고 하다가 강에 빠졌는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계속 강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그 노래 소리가 끊어지면서 오피리어가 익사하고 말았다라고 거트루트가 이 극 중에서 햄릿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이 오피리어의 손에서 꽃목걸이가 흩어져서 그 강물로 떠내려가고 있고 이제 오피리어는 귀에도 꽃을 꽂고 있고 목에도 제비꽃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창백한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창백한 그녀의 얼굴은 이제 이 오피리어가 삶보다는 이미 죽음에 더 많이 다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너무나도 섬세하게 이렇게 그 강둑의 풀들과 이 이끼를 스케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빅토리아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 근면성실함이었기 때문에 화가들도 다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오피리어의 죽음은 근데 아버지 때문이었을까요? 햄릿 때문이었을까요? 운명이겠죠. 어떤 실성한 게 극에서 어떤 운명적인 비극적인 여주인공으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배우들이 여배우가 없었잖아요. 예, 남자 배우들이 네. 다 여성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그게 이렇게 어떤 강인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입체적인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당대에 여자 배우가 없는 관습을 따져보면 좀 혁신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네. 여기 요 워터하우스라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화가가 후대에 그린 오피리어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피리어의 모습인데 흰 옷을 입고 있어서 뭔가 오피리어의 순결함을 보여주고 머리에 이제 꽃을 꽂고 있어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다라고 네.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저희 젊음에서는 그게 가장 큰 사람을 미치게 하는.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그게 햄릿도 그렇고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성급하게 사랑의 어떤 열병에 빠져서 결혼과 죽음까지 초스피드로 흘러가 버리는 역시 젊음의 무모함이죠. 예, 앞뒤 재지 않는 젊음의 무모함으로 결국은 자신들을 비극적인 운명에 빠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젊음이 가지고 있는 쓰라림과 시행착오이고 그런 것들이 셰익스피어의 극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모순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시대와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늘 고전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저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확 몰입해서 미쳐버리는. 젊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러려고 해도 예.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저런 사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걸 저때 어떻게 생각하고 머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특권 그런 게 어찌 보면 젊음의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앞뒤 재지 않는 불같은 사랑에 빠지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판단이라던가 경험에서 온 그런 생각들이 우리 눈앞을 가로막아서 그럴 수 없는데 오직 젊을 때만 이렇게 불같은 사랑에 빠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셰익스피어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관찰이자 셰익스피어 작품의 미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만 있으면 좋은데 항상 고통이 따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통인가 축복인가라고 제목을 지은 것이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 젊은이들이 에게 젊음은 결코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40대, 50대가 되어서 오히려 더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반짝거리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실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예. 재미있으신가요? 다음 게 궁금해지네요. 네. 네, 다음 자, 질문. 그렇게 계속 젊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젊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젊음은 뭔가 용감하기도 합니다. 용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어떤 저돌적인 힘 이런 것도 우리가 젊을 때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이거든요. 예, 지금 마네가 이렇게 붓을 들고 인상파 화가들 앞에서 무언가 한 수 가르쳐주고 있고 네. 뒤에 있는 인물들이 뭐 르누아르, 모네, 바지유 같은 이제 마네의 후배들 10살에서 8살 아래 마네의 후배들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때가 1870년이니까 르누아르가 1841년, 모네가 1840년생이니까 이제 이들이 막 서른에 들어갔을 때죠.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인상파는 모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모네가 이제 인상파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인상파 전시회를 꾸린 것이 1874년 5월 그러니까 모네가 34살 때 일입니다. 인상파 전시라는 게 왜 만들어졌나 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귀족과 군주 세력이 와해됐기 때문에 신흥 부르주아 돈이 있는 시민 세력이 그림을 사야만 했습니다. 화가들은 그 시민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줘서 팔아야 했는데 그 유일한 통로가 프랑스의 국전인 살롱전이었어요. 살롱전에 입선하면 큰 전시를 통해서 그림을 선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고객들에게 그림을 팔 수가 있었고 안 팔린 그림은 국가가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살롱전에 입선해야 그림을 걸 수 있는데 그 살롱전에서 원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1847년, 48년 살롱전 입선작인데 이 그림은 1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랑 너무 옛날 똑같습니다. 그림 같은데. 예, 그러니까 17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나 18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나 똑같이 로마를 무대로 한 이런 해묵은 역사화들이 살롱전에 걸릴 수 있었어요. 당시 돈 있는 사람들이 원하던 그림이 저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살롱전 심사위원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어야 그림이 걸리는 건데 네. 입선할 수 있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좋아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뭔가 그래서, 평가할 때는 저런 게 필요할까요? 네, 뭐 네, 입시할 네. 때 미술 그렇죠. 입시도 마찬가지지만. 입시 미술,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은 입시 미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아무튼 입시 미술을 하면 딱 그 룰대로 그리는 그런 그림이 입시 미술이었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살롱전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할 만하지만 어찌됐든 옛날 그림을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옛날 그림, 옛날 스타일대로 네. 옛날 그림을 그려야 살롱전에 입선이 되는 겁니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뭐 같은 화가들, 마네 이런 화가들도 열심히 그런 살롱전에 입선하기 위한 그림을 그렸어요. 예를 들면 이 빈토울토가 그린 이런 여성의 초상과 상당히 비슷하게 모네가 지금 이런 초상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디베르 부인의 초상이라는 그림이 모네가 살롱전에 입선하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네는 당시에 자신의 모델이었던 까미유라는 여성과 동거하면서 장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모네의 집안에서 모네가 아들이 화가가 되는 것도 불만인데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모네의 집에서는 굉장히 아들에게 분개하면서 그나마 주던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네는 돈을 꼭 벌어야만 하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막 그려보고 했는데 모네의 마음속에 있는 화가의 영감은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게 했습니다. 모네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어떤 역사적 변혁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카메라가 초창기 카메라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카메라가 나와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